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집안일을 하면서 이 채널을 틀어두고 사연을 듣고는 하는데요. 여기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를 내기도 하는 게 저의 몇 안 되는 취미이자 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늘은 문득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래된 저의 옛 이야기입니다. 저는 22살에 남편과 결혼해서 23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비록 몇십 년 전인 옛날이려고는 해도 이른 나이였겠죠. 결혼을 하기에도 애를 낳기에도 모두요. 하지만 그때는 이것저것 다른 생각을 해보거나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하루하루가 막막할 정도로 먹고 사는 게 고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만나게 된 남편은 이 세상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다음으로 저에게 잘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이 적어도 그때는 둘도 없는 진심으로 들렸고요. 남편과의 만남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집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가족사가 섞여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곱게 자란 도련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할아버지가 하셨던 사업이 뒤늦게 엄청나게 잘 돼서 소위 말하는 졸부가 된 경우라고 했고요. 할아버지의 사업이 그렇게 잘 되기 시작한 건 아버지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즈음의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넉넉한 정도의 집안이었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천성이 순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릴 때도 모범생처럼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위로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형님이 한 명 있었는데 형님은 오히려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썽을 부려서 자주 혼나는 게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도 말 잘 듣는 둘째 아들이 큰아들보다는 더 예뻐 보였겠죠. 오죽했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면 사업은 둘째 아들에게 물려줘야겠다는 말까지도 공공연히 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 걸고 계셨던 기대치도 컸고요. 하지만 일가 친척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자랐던 아버지가 정작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고를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저희 엄마를 만나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처음 만난 건 군대를 다녀와 막 복학한 대학생이었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맏딸이었고요.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집에 보탤 생활비와 아래로 줄줄인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계속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장은 마침 사업을 확장하고 있던 할아버지가 새로 인수를 한 공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할아버지를 따라서 종종 공장을 같이 방문하고는 했었는데 그때 우연히 또래인 엄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 그냥 나처럼 공장에 짧게 일하러 온 학생인 줄로만 알았지. 그럼 아버지가 숨긴 거예요? 숨겼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누군지 알면 불편해질까봐 말을 안 했다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내가 미리 알았으면 너희 아버지랑은 애초에 친해질 일도 없었다는 거야. 엄마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버지의 선택은 옳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사장님 아들인 걸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친해질 생각도 없었을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태어나지도 못했었겠죠. 나중에 엄마가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버린 이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틈나는 대로 몰래 만나가며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불같은 연애가 2년을 더 이어져 갔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영원히 그렇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연애는 할아버지에게 발각되고 말았거든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가 났지만 아버지는 이미 결혼을 결심한 상태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계셨거든요. 어딨어 이 그런 근본도 모르는 기집애랑. 애는 당장 지우고 헤어져.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못 헤어집니다. 저 그 친구랑 결혼할 겁니다. 내 여태껏 살면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꼴을 못 봤다. 부모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이렇게 반대하시는 이유가 다 돈 때문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디 돈뿐이냐? 못 빼어먹은 것도 모자라서 집안까지 형편없는 애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인다고? 그것도 심지어 내 손주의 애미로 말이냐?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 이해를 해주지? 아버지 제발요. 좋은 사람이에요. 심성도 착한 친구고요.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려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토록 아끼던 자식이 처음으로 본인들의 말을 거역한 이유가 다름 아닌 별 볼 일 없는 여자 때문이라는 사실에 분노하고 계셨거든요. 네 말 맞다나 그렇게 착한 애가 왜 자기 분수는 몰랐다고 하더냐? 애초에 못 올라갈 나무를 왜 쳐다본 거냐고? 분수라뇨.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깟 돈 좀 있는 걸 제외하면 제가 그 친구보다 나은 것도 없어요. 제가 만나기도 아까운 사람이라고요. 허, 그래? 말 잘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기어이 그 여자애랑 살림을 차리고 살겠다는 게냐? 뱃속의 아기도 책임지기로 약속했습니다. 저 떳떳하게 살고 싶고요. 그 약속 지킬 겁니다. 그래, 좋다. 나가서 둘이서 살림 차리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대신에 그날부로 너는 이 집안에서 없는 자식이다. 아버지가 끝내 굽힐 생각을 하지 않자 할아버지는 분노가 극에 달하셨다고 합니다. 부들부들 손까지 떨면서 이 집안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결국 아버지는 달랑 가방 하나만을 싼 채로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식구들과의 마지막 순간이었고요. 일단 짐을 싸서 나온 뒤로 아버지는 급한 대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당장 엄마와 함께 살 집 보증금이라도 구해야 했으니까요. 학교도 졸업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었지만 아버지는 휴학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터로 나갔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친정에서는 도움을 줄 형편이 아니었고 임신을 한 채로 공장에서도 쫓겨난 엄마는 막달이 되기 전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드디어 제가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두 분은 그래도 막상 손주가 태어나고 나면 조부모님의 마음도 누그러지실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두 분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 뒤에 본가에 찾아갔지만 대문은 굳게 잠긴 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당신들은 이미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다시는 이곳에 찾아오지 말라는 소리만 사용인을 통해 전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실망한 아버지는 그 뒤로 다시는 본가에 가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태어난 저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였지만 현실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도 포기한 채로 지방과 인연을 끊고
엄마와 저를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굳은 결심과는 별개로 제 손으로 물 한 잔 떠다 마신 적이 없을 정도로 워낙 귀하게만 자란 도련님이라 생활력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아버지는 할 줄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살면서 육체 노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으니 돈 없는 사람들이 가서 한다는 막노동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기계를 다룰 줄 알거나 농사를 지을 줄 아는 것도 아니었고요. 기껏해야 펜대나 굴릴 줄 아는 게 아버지의 특기였다는데 대학 졸업장도 없는 지금의 처지로는 그 일조차 마땅치가 않았죠. 좋은 집에서 받던 모든 경제적인 지원이 끊긴 채로 갑자기 사회로 던져지게 된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 하나 믿고 단칸방에서 저를 낳아 기르기 시작하는 어린 엄마, 그리고 저까지. 세 식구의 앞날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못했습니다. 하루도 돈 걱정 없이 살아본 날이 없을 정도로요. 그래도 두 분은 세상에 둘도 없을 정도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결실인 저도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키우셨고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힘들게 자랐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불행하다거나 남들이 부럽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오히려 돈은 없었어도 저는 저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게 좋았어요. 매일같이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친구네 아버지를 볼 때나 돈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윗집 친구네를 볼 때면 더더욱 그랬죠. 그때 엄마는 밤새 소일거리로 종이봉투를 접는 일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 옆에서 그림을 그리다 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늦게 오실 텐데 졸지 말고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자. 싫어. 아버지 기다릴래요. 아버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 간식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것도 맞고. 빨리 먹고 싶다. 그렇게 한참 졸다 보면 새벽부터 밖에 일을 하러 나가셨던 아버지가 마침내 간식 따위를 들고 집에 돌아오곤 하셨죠. 그 밤에 졸다 깨서 엄마랑 함께 먹던 간식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 정도의 행복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피곤한 안색으로도 그런 저를 마주보며 늘 웃으셨고요. 하지만 그 작은 행복도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끝나버렸습니다. 내내 고생만 했던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췌장암을 얻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체중이 심하게 빠진다 싶기만 했는데 나중에 몸이 너무 힘들어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이후였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매일같이 고되게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이 아마 유발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이었을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어떻게 손 써볼 겨를도 없이 돌아가 버리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바뀐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서 밥 좀 드세요. 엄마는 입맛이 없네. 경숙이 너 혼자 먹어. 아, 참. 뭐라도 먹어야 기운이 나지. 아니면 엄마 좋아하는 감자라도 삶아올까요? 아니야. 속이 안 좋아서 그래. 엄마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잘 먹지도 자지도 않고 매일 울기만 하셨거든요. 하루 종일 멍하니 벽만 쳐다보고 누워 계시거나 다른 생각을 하느라 넋을 놓고 있는 경우가 잦으셨어요. 어려워진 생계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은 병원비로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빚까지 생겨버렸거든요. 앉아서 굶어 죽을 수야 없으니 엄마는 마음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한 채로 다시 일을 나가셨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인지 자주 실수를 하셨고 출근한 곳에서 잘리기를 반복하셨지만요. 그래도 저는 억지로라도 엄마가 기운을 차리고 움직이시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워서 울고만 있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는 건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불행은 왜 쉬지도 않고 찾아오는 걸까요? 어느 날 엄마는 새벽에 일을 나가셨다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어요. 음주운전을 하던 차에 치였고 뒤늦게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죠. 그때가 제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2년도 되지 않아서 아버지에 이어서 엄마까지 저는 부모님 두 분을 다 떠나보내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아유, 이 불쌍한 것. 그 고생만 하다가 이 어린 걸 놔두고 이렇게 가려고. 엄마의 장례를 치르면서 연이 끊기다시피 했던 외할머니 쪽과 연락이 닿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외갓집도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 혼자가 된 저를 거두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도 굳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요. 그 뒤로 외할머니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간간히 쌀이나 반찬거리 약간 정도를 가져다 주시고는 했습니다. 제 형편의 그 정도도 감지덕지였어요. 저는 곧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큰 길가에서 20분을 더 걸어 올라가야 하는 옆 동네의 옥탑방이었어요.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긴 주인집 아주머니가 월세를 엄청 싸게 받아주셨죠. 거기서 저는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마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만 했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막막했지만 당장 내일 먹을 라면도 없는 처지에는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뛰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아침에는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뛰었고 학교에 다녀온 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고단하고 힘겨웠던 10대가 끝이 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저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조금 더 수월하기는 했어요. 몇 개월 단위로 공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돈도 주고 공장 기숙사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기까지 한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얼마 안 되는 돈이 남아 모을 수 있었고 2년 뒤에는 춥고 더운 옥탑방이 아닌 3층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죠. 그 당시에 저는 마음의 여유라고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는 공장을 나와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이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돌리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일을 하던 곳은 재래시장 안에 있는 한 가구점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가게를 여러 개 운영하고 계셨는데 매장을 돌아야 해서 저 같은 직원들을 뽑아두고 간단한 주문을 받는 사무보조로 쓰셨죠. 대학가 근처에 있는 곳이라 가끔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이 집에서 쓸 물건들을 주문하러 들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주문을 하러 온 남학생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자취방에 놓을 작은 옷장 하나랑 책상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얼굴이 말끔하게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니 큰 제 또래의 남학생이었어요. 마침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고 매장 안은 저 혼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학생에게 물건을 팔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는 가구점 매출이 좋지 않아서 사장님 눈치가 보이던 참이었거든요. 이 옷장이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조금 더 저렴한 건 없나요? 더 저렴한 거요? 아, 잠시만요. 지금은 가게 안에 있는 게 전부라서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알아봐 주세요. 저는 얼른 다른 매장에 가 있는 사장님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재고를 확인해 보겠다는
사장님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겠다는 남학생에게 커피 한 잔을 내어주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학생은 예상대로 근처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복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고향은 수원 쪽인데 출퇴근을 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자취를 시작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사교성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올 때쯤에는 저희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친해진 이후였습니다. 저도 또래와 이야기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라 모처럼 재미있기도 했었고요. 여기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물건 도착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네. 그리고 혹시 경숙 씨는 언제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요? 그건 왜... 여기 근처 산다면서요? 옷장 알아봐주고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마워서요. 쉬는 날 같이 밥이나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부담스럽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경숙 씨 괜찮으시다면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인생이 바뀌게 될 선택을 하는 순간이 한 번쯤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아마 저에게는 바로 지금의 이때가 그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일을 쉬는 날에 맞춰서 저를 데리러 온 그 남학생과 함께 시내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첫 식사를 했던 곳이 경양식 돈가스를 파는 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곳을 누군가와 함께 와보는 건 처음이라 어색했죠. 저에게 누군가가 밥을 사주겠다며 호의를 베푼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고요. 주변에는 온통 데이트를 하는 남녀 커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소도 분위기도 어색한 나머지 잔뜩 굳어 두리번거리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도 잠시였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남동생은 제 돈가스를 잘라주고 농담도 걸어주면서 금세 분위기를 풀어줬거든요. 오랜 친구처럼요. 저희는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외투 없이 코끝이 시릴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기도 했고요. 조금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시간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그 뒤로도 종종 그런 만남을 지속했어요. 그 남학생은 헤어질 때마다 제가 쉬는 날을 꼬박꼬박 묻고는 저를 데리러 오고는 했죠. 사장님 몰래 가게로 전화를 걸어서 손님인 척 가벼운 안부 전화를 하기도 했고요. 나 요즘 세상 만사 걱정이 없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왜? 여기 이렇게 귀여운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네 얼굴 보면 근심이 있다가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 그렇게 몇 달쯤 만났을 때였을까요? 정식으로 만나자는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어느 날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제 알았죠. 아, 이게 데이트였구나 하고요. 하긴 이렇게 잘해주는데 데이트가 아니라는 것도 웃긴 일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폭탄 같은 발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뒤면 자신도 졸업이니 졸업하자마자 저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이라니. 언젠가는 저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당장 구체적으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남자친구는 제 두 손을 붙들더니 세상 진지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너 그동안 가족도 없이 혼자서 고생했던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너 마음 편히 웃으면서 살게 해주고 싶어. 고마운 말이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제대로 된 직장 잡아서 돈 좀 모으고 나면 그 뒤에 결혼하고 싶어. 아니, 내가 일할 텐데 뭐하러 너까지 일을 해?
그냥 집에 있으면서 나 내조만 잘해줘. 아기 낳아서 잘 키워주고. 나 다른 건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딱 그거면 돼. 당연히 저 말만 믿고 덜컥 시집가서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도 그냥 해보는 말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는 저를 만날 때마다 진지하게 같은 말을 반복했었거든요. 이 문제로 거진 반년 가까이를 둘이서 실랑이를 벌일 정도로요. 그 사이에 남자친구는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고 점점 더 저에게 헌신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본인의 세상이 온통 저만을 위해서만 돌아가는 것처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이 생기면 저를 챙겼죠. 그 헌신적인 모습에 반해 저는 결국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부에게는 아기 천사도 찾아왔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남편이 아들이 귀한 집의 장손인지라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셨죠.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저도 하던 일을 모두 관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결혼을 한 뒤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점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거듭했어요.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회사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연봉을 받는 성공한 직장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자꾸 좋은 일만 생기네? 이게 다 당신 덕분인 것 같아. 전부 다 당신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니야. 당신이 우리 민수도 잘 키워주고 집에서 내줘도 든든하게 해주니까 내가 밖에서 마음 편하게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거지. 고마워. 나 정말 결혼 잘한 것 같아. 남편은 입버릇처럼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밖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집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식까지 있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냐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산다는 건 그저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TV 속에 나오는 화려한 연예인의 삶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당장 내일 삼시세끼 밥 먹을 걱정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저였는데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는 걸 넘어서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남편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아들까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인생에서 장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요. 남편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저는 당연하게도 남편을 너무 믿어버렸고 그래서 남편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죠. 어느 날부터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와도 집에만 오면 힘이 난다던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는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주말 중 하루는 아이와 함께 셋이서 산책하는 시간을 꼭 만들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이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을 끼고 가는 출장이 길어지고 저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늘었고요. 저는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몸이 힘들면 다른 누군가를 챙길 수도 돌아볼 수도 없어지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 더 참고 이해하자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람인 줄도 모르고요.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까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보란 듯이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던 아래층 이웃이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하고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날도 야근으로 바쁜 남편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입이 있으면 무슨 변명이라도 해봐. 그때까지도 마음속 한켠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변명의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오해라고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남편의 모습도 상상한 적 있었고요. 하지만 변명도 사과도 염치라는 게 있는 인간에게나 가능한 말이었죠. 남편 놈은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사람을 쥐잡듯이 이렇게 들들 볶으니까 내가 집에서도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적당히 모른 척 넘어갈 줄도 알고 그래야지. 꼭 이렇게 들춰내서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래서 바람 피운 게 나 때문이라고? 집 앞까지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만났으면서 지금 내 앞에서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답답하다 진짜. 그 여자랑 내가 뭐 대단한 걸 하기라도 했어? 그냥 잠깐 데이트 좀 하고 스트레스 좀 푼 거야.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드라이브 좀 한 게 다라고. 밖에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만 하는데 나도 어디서 스트레스는 풀고 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스트레스 풀려고 처자식 있는 인간이 바람을 피웠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사람이야?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들 한 번씩 이럴 때도 있고 한 거지. 집구석에서 애나 보고 살림만 하니까 뭘 알겠어?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는 저더러 일할 필요가 없다며 집에서 내조만 해달라고 쫓아다니며 빌던 인간이 이제는 그걸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오히려 남편놈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게 네가 진작에 아내 노릇을 똑바로 잘했으면 쟤가 저랬겠어? 오죽 답답했으면 네 남편처럼 건실한 애가 바깥으로 놔둘 생각을 했겠냐고! 애초에 시어머니에게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 시댁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오히려 저에게 온갖 욕을 퍼붓더라고요. 딱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믿기지가 않았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저렇게 당당한 태도가 저를 더 견딜 수 없게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댁과 남편에게 아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통보했어요.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비참해도 아들만 있으면 결국에는 다 괜찮아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댁과 남편은 세상이 뒤집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난리를 쳤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면서요. 이혼? 야,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이혼 타령이야? 이혼은 하든 말든 너 알아서 하고 우리 손주는 절대로 안 된다. 나가려거든 애는 두고 가라. 민주 제 아들이에요. 무조건 제가 데려갈 거예요. 웃기지 마라. 민수가 왜 네 아들이야? 걔는 죽어도 우리 김씨 집안 장손이야. 저는 소송을 해서라도 애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 아들을 외국으로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애를 외국으로 보내서 영원히 못 보게 하겠다고요. 애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네가 인간이야? 이혼한답시고 집 나가겠다는 애미는 정성이고? 너 같은 애미 밑에서 크느니 돈 많은 아빠랑 할머니 밑에서 크는 게 민수도 행복할걸? 네가 지금 당장 나한테 애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까짓거 소송하고 싶으면 해봐. 근데 소송하면 다시는 자식 얼굴 못 볼 줄 알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겨우 9살이었어요. 그 어린애를 외국으로 보낸다고 했고 실제로도 그럴 인간이라고 생각하니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 놈이 통장을 뺏어가자 수중에 남은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법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건너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이 닿아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제력이 없으면 남자가 양육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고 면접 교섭권이 있어도 저런 식으로 외국에 데려가 버리면 소용이 없다고요.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가까웠지만 제가 이혼을 하려던 당시까지만 해도 저런 판결이 수없이 나오던 시대였습니다. 양육권이 있어서 바람과 같은 이혼 사연은 거의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던 시절이었죠. 저는 결국 이혼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자료를 합시고 겨우 제가 시집을 가며 모아갔던 돈만 돌려받은 채로 그 집에서도 쫓겨났고요. 아들은 한 달에 딱 한 번씩만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을 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는 대가로요. 어떻게든 애를 찾아오고 싶었지만 당장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제가 애를 데려온다고 해도 저 인간들의 말처럼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죠. 그때 저는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애를 데려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많이 준다는 구인 공고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경력도 없이 주부로만 9년을 넘게 살았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면접에서 떨어지다가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살림이겠더라고요.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긴 인력사무소의 사장님이 저를 오래 거래해오던 집에 가정부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고급 전원주택촌의 한 대저택이었어요. 사장님 추천으로 일단 받기는 했는데 경력도 없고 나이도 너무 어린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집안일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할게요. 일단 알았어요. 대신에 일주일 정도 일하는 거 봐서 결정할게요.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처음 사모님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곧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오히려 젊어서 그런가 제가 일하는 게 꼼꼼하고 세심해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실 정도였죠. 저는 출퇴근을 하는 다른 사용인과는 달리 저택의 부엌 옆에 딸린 창고 옆 작은 방에서 먹고 자며 24시간을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더 모아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부탁드린 것이었죠.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모님도 나중에는 사정이 많이 어렵다는 제 말에 그러라고 하셨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까다롭고 무서워 보이던 사모님과도 점차 가끔씩 농담을 나눌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텃세를 부리던 다른 사용인들도 제가 일을 잘한다는 인정을 받게 되자 점차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고요. 저택에서의 생활도 이곳에서의 일도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딱 한 가지 익숙해지지 않은 것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뿐이었죠. 저택의 불이 다 꺼지고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저는 습관처럼 서랍장 깊이 넣어두었던 아들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낮에는 일하느라 바빠 잠시라도 아들 생각을 잊을 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별도 달도 환히 뜬 밤이 되면 민수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얼른 돈 벌어서 우리 민수 꼭 찾으러 갈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눈물을 닦고는 얼른 방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밖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죄송해요, 사모님. 제 소리가 너무 컸나 봐요. 아니,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매일 밤마다 우는 것 같길래. 민수가 아들인가 봐? 사모님은 돌아가신 저희 엄마보다
10살 정도가 더 많은 나이셨어요. 나도 저 멀리 미국으로 시집을 간 딸이 있어서 경숙 씨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고 마음이 좀 그러네. 그 어린애를 두고 왔으니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 네. 예전에 우연히 남편과 이혼하면서 애를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나가듯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신 모양이었어요. 자세한 사정을 설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 뭔가 딱한 사연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이 말 해주려고 불렀지. 아들은 크면 다 엄마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나저나 아들 사진인가? 나도 좀 봐도 돼요? 네. 민수 8살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에요. 급하게 나오느라 가지고 온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저는 한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사모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본 사모님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경숙 씨, 고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저요? 저는 서울이에요. 가족들은 다 어디 계시고 부모님은 다 살아 계세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요. 아, 돌아가셨다고? 사모님은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시더니 곧 알겠다는 말과 함께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다음 날 출장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저를 보자고 직접 부른 건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일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실까 봐서요. 사장님은 애초에 워낙 바쁜 분이시라 이 집 안에서 뵐 일 자체도 거의 없었고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사장님이 사모님과 함께 심각한 얼굴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경숙 씨, 미안한데 혹시 아들 사진 좀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저희 민수 사진을요? 그래요. 이유는 곧 설명해 줄게요. 대체 왜 우리 아들 사진을 보자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길로 다시 방에 들어가 아들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모님께 사진을 건네드렸죠. 두 분은 머리를 맞대고 제 아들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아. 당신 말이 맞네. 사장님은 탄성인지 탄식인지 비슷한 큰 소리를 내시더니 곧 황급히 저를 돌아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이 박씨라고 했죠? 혹시 부친 조남이 어떻게 돼요? 네? 제자, 호자 되세요. 어머나 세상에! 그 순간 사모님이 깜짝 놀라며 입을 가리셨고 사장님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는 비명 같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장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네가 재호 딸이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네?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알다마다 내가 재호 형이니까. 내가 네 큰아버지야. 저는 순간 머리가 마비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라니. 아버지에게 형님이 한 분 계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친가 식구들과는 모든 연락이 끊겨서 돌아가실 때조차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의식적으로 친가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끔씩 그리움에 찬 얼굴로 큰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몇 마디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정말 좋았고
형님이 너무 좋았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 우회조인 형님이 왜 한 번도 아버지를 찾지 않는지 궁금해하고는 했었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외국에 있어서 재호가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서 나갔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었어. 도통 연락이 되지를 않아서 물었더니 그냥 집에서는 잘 있다고만 했었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야 사정을 알고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었는데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 아버지는 한동안 어머니와 함께 서울을 벗어나 시골에 내려가서 사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시골과 어느 섬을 오가면서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 백방으로 연락을 돌려도 찾을 수가 없을 수밖에요. 큰아버지는 그 직후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 했다고 하셨고요. 경숙 씨가 내민 사진을 봤는데 도련님이랑 정말 너무 닮았더라고. 성도 박씨라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혹시나 해서 얘기해 본 거예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빼다 박은 얼굴이었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하나도 없어서 시댁에서도 그 점이 불만이었을 정도로요. 그날 저희는 밤새도록 오랜 옛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울고 웃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진 마음의 빚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원래 할아버지는 큰아버지보다 얌전하게 말을 잘 듣는 저희 아버지를 더 편애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사고를 칠 때면 아버지는 먼저 선수를 쳐서 본인이 했다고 말하고 대신 혼나기를 반복했고요. 본인이 혼나는 건 금방 끝나지만 큰아버지가 혼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큰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외국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공부를 해야 했는데 할아버지가 말을 안 듣는 큰아들이 괘씸하다며 생활비를 끊는 일이 종종 있었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본인 용돈을 모아 외국으로 붙이고는 했었다고 했고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형제를 찾은 그날을 기점으로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우선 제가 살아온 지난 이야기를 자세히 물으셨어요. 특히나 남편놈이 바람을 피운 부분과 제가 아들을 뺏기고 그 집에서 내쫓기게 된 사연을요. 으이, 금수만도 못한 놈 같으니라고.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아이고, 불쌍하게도 얼마나 혼자서 속을 끓였을까. 큰아버지는 바로 저희 아들을 되찾는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회사 법무팀의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작정을 하고 찾으니 아들을 찾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더라고요. 저와 이혼을 한 이후 그 사이에 남편놈은 아들을 혼자 집에 방치하다시피 하며 밖으로 나돌고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에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숱하게 바꿔가며 만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바람을 피웠던 여자가 민수를 학대까지 했더라고요. 변호사들이 찾아온 증거 사진에는 민수에게 생긴 상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학교 상담 기록도 있었고요. 저는 정말 피눈물이 날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친부의 아동학대와 방임의 명목으로 양육권 변경 청구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 개거품을 물면서 발작을 해댔지만 재판이라는 게 결국은 증거와 돈의 싸움이더라고요. 증거도 명백했고 저쪽에서는 큰아버지가 붙여준 변호사들을 이길 방도도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고 저는 마침내 드디어 아들을 되찾았어요. 그 집에서 쫓겨난 지 거진 반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제 품에 안고 저는 그날 평생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를 되찾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에 큰아버지는 어떻게 손을 쓰셨는지 전 남편놈을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게 만드셨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온갖 악질적인 평판으로
나쁜 뒷소문이 나는 바람에 인사팀에서 해고를 했다고 했고요. 남편 놈은 그 뒤로 이직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의 사유로 또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더 이상 소식을 듣지 못했고요. 그 후로 몇십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이로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감사한 나날들을 보냈고요. 저희 아들은 커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혼 전문 변호사요. 저처럼 아무것도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불행에는 다 끝이 있고 언젠가는 이런 좋은 날도 찾아온다는 말씀을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제 오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